자,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 전문가. 네. 비교적 전문가 아니고 완전 전문가. 네. 자, 이주환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괌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죠. 한번 가보셨어요? 네. 아, 한번 지금 말씀하셨던 PIC 가보셨어요? 아, 거길 가셨어요? 골드. 아, 저는 못 갔는데. 거기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솔직하시오. 혼자 쓰니까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네. 막상 그 앞에 바다는 네. 약간 그 뭐 사람도 많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맑지도 않아서 스노클링을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에는 따로 예약을 해서 차로 거기 한 나가셨어요? 40분 가서 태평양에서 또 보트 타고 가서 했거든요. 아이, 또 있고. 근데 그냥 놀기는 정말 좋아요. 막 놀고. 게임도 굉장히 많고 네, 네. 네, 애들 좀 어리면은 아, 그래요? 놀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지난주 한참 좀 힘들었다가 갑자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역시 AI 역시 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반도체는 혹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올 만큼 좀 왔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뭐 주가 기준이냐 실적 기준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네. 왜냐면 주가는 변수가 워낙 많고 네. 근데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도체 사이클이니까 네. 일단 업사이클이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이 막 됐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내년 하반기까지도 호황이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네. 설비 투자를 올해 얼마나 과잉해 주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 주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그 신문에 보면은 뭐 이렇게 무역 통계들 나오잖아요.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래서 뭐 5월, 6월에 반도체 수출액도 그렇고 전체 뭐 경상수지나 무역액이 뭐 역대 최고 월별로 가장 최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정말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말 제품의 물량이 얼마 나가냐자 금액이 아니라 금액 네. 효과를 제거하고 5월, 6월에도 사실은 다 마이너스였어요. 수량 기준으로 해보면은 네. 수출이 그러니까 금액이 가격 효과였던 거지. 가격이 워낙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네. 이제 재고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 낮아왔기 때문에 수량은 막 늘어나진 않는군요. 수량은 5월에 엄청 많이 났었고 그래요? 7월에 살짝 이제 플러스로 조금씩 전환되는 것 같아요. 제품별로. 네. 그것도 이제 제품별로 차이는 있는데 가장 확실히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는 게 SSD. 쪽. 그렇죠. 가격을 봤을 때도 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수출 동향을 봤을 때도 낸드 쪽이 훨씬 일단 빨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전에 없었던 건데 메모리 모듈이라는 품목이 생겼거든요. 네. 그게 보면 HBM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작년 대비 올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네. 금액도 규모도 커진 게 그래서 그거랑 랜드랑 두 개는 일단은 수요가 견고하게 가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요 자체가 회복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가격 효과로 인한 금액 증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D램이 부족하냐 맞냐를 따질 때 한편에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어차피 D램 갖다가 이제 HBM 쌓아서 만드는 건데 HBM 만들다 보니까 D램 부족하다.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품목별로 이제 온도차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서로 긍정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 캐파는 정해져 있고 네. 네. 이거를 증설을 하려고 하지만 HBM 전용 팹들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기존의 팹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6개월, 9개월 최소한 1년 좀 안 된 시간이 걸릴 거고 네. 완전히 신규 팹이면 한 2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불황이고 감산하다 갑자기 증설을 이렇게 많이 하진 못하잖아요.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데는 시간 좀 시차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의 리모델링 투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D램 팹을 HBM 전용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D램의 일종이 맞긴 한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GDDR이니까 GDDR을 만들려면 팹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용 팹을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서 이제 패키지까지 연결되는 걸 고려했을 네네. 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팹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전용 팹을 하는 것들이 효율성도 높고 그다음에 사고 확률도 적고 이런 면에 있어서 전용 팹을 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은 이제 공급이 잠깐 주춤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HBM 쪽에 물량 엄청 늘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SK하이닉스도 그러다 보니까 팹이 아직 전체 캐파 늘어나지는 못했는데 일정 부분을 HBM으로 돌리다 보니까 네.
기존의 이제 PC용이나 데이터 센터용, 뭐 서버용, 모바일용 이런 것들에 만들던 것들의 물량이 급격히 늘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산을 이제 중단했어도 네. 다른 쪽 제품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급이 살짝 부족한 상태가 좀 지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보면 올라가고. 이제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드락스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시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전보다는 호황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 효자 종목이 새로 하나 생긴 것이 그 약간 효과가 있는 스피드오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는 괜찮아요. 저는 일단은 그때까지는 호황기 유지된다 보고 있고요. 뭐 주가적인 측면은 뒤로 하더라도 주가적인 건 또 그 어차피 주가는 뭐 후행할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예, 예, 그거는 예. 이제 미국 금리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면 그때쯤 되면 이제 슬슬 걱정하는 게 올해부터는 설비 투자를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동안 못했 2년 동안을 위축됐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다시 한 1년 반쯤 지나면 또 공급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항상 사이클이 생기는 원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설비 투자 증가하는 건 맞아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맞는데 설비 투자를 이제 전공정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패키지가 이렇게 네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전공정 비중의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거의 90% 정도가 이제 전공정 투입되는 거니까 웨이퍼부터 만들어서 뭐 네. 식각 리소하는 것들이 다 전공정인데 HBM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전공정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춰주고 네. 패키지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쪽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 올해와 내년까지. 그 얘기는 칩의 물량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패키지와 테스트 쪽에 그러네요. 투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존 HBM 등장하기 전에는 한 1년쯤 지나면 벌써 공급광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네. 이번에는 칩 물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설비 투자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까지가 네. 그렇게 되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호황기가. 근데 D램은 그렇다 쳐도 낸드는 수요가 느는 거 아니었습니까? 낸드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게 그것도 AI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가 낸드 중에서도 그냥 TLC보다는 SSD용이 확실하게 고정거래 가격의 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SSD는 대부분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그렇죠. 제품인 거고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매그니센트 7이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이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였던 것들. 그게 2017년부터 투자했던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들인데 이제 AI 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AI 칩으로 다 교체를 하기 위한 수요. 네. 그러다 보니까 SSD도 더 고성능이 돼야 되고 또 용량도 커져야 되고 속도도 좀 더 빨라져야 되다 보니까 하는 김에 아예 네. 같이 리모델링 해버리는. 그래서 SSD하고 엔비디아의 칩이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주명에서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아이폰이 이제 아마 인공지능 탑재하고 나오는 것 같고 갤럭시도 역시 뭐 인공지능 이미 탑재한 애들이 좀 나왔지만 그 기능을 점점 더 확대할 거 아니에요. 그걸 더 확대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디바이스 내에서의 뭐 정보 처리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서버와 계속해서 이제 통신하거나 뭐 주고받거나를 많이 할 텐데 그럼 개인들이 뭐 수백만 대 수천만 대가 팔리는 그런 디바이스마다 다 인공지능 탑재하고 가면 서버 단에서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업된 그런 서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 후년 쭉? 지금 이제 우리가 AI도 지금 말씀하시면 사실 언급이 됐는데 네. 두 가지로 이제 수요가 갈릴 수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용 칩이 있고 네. 서버로 들어가는 칩이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에서 최근에 이제 신제품에서 많이 홍보하는 거는 온 디바이스 칩에 대한 강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 통신 상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뭐 통역 서비스라든지 그렇겠죠. 여러 가지 네.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 네. 근데 이제 애플에 그래서 개발자 회의를 7월 달에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네. 거기 어떤 전략이 나올까 봤는데 예상했던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었죠. 네네. 오픈 AI 쪽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과 플러스 해가지고 간단한 것들은 온디바이스 칩으로 하겠다. 네.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디바이스 칩이라는 것들이 물론 빠르게 뭐 통신이 상관없이 빠르게 할 수 있고 용량도 작고 뭐 가격도 싸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칩 가격을 생각해 보면 네. 150만 원, 이제 폴더블이라고 해봐야 200만 원, 250만 원 정도의 그 스마트폰에 엔비디아 HBA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천만 네. 원짜리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모바일에 온 디바이스로 들어가는 AI 칩의 성능이라는 거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네. 단순한 거라 할 수 있는 기능도 사실 굉장히 초보적인 네, 네, 거에 네, 머물 네, 수밖에 네, 없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 기능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거는 일반인들이 여행 중에 가볍게 쓸 수 있는 정도인 거고
근데 정말로 이걸로 학습해서 추론해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하려는 전문가들한테 결국에는 서버가 필요한 네. 그냥 고성능 칩이 필요한 건데 어느 쪽에 그럼 수요가 더 중요할 거냐인데 네. 초기에는 그냥 호기심이기 때문에 사실 온디바이스 칩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가라든지 네. 전체 물량 같은 걸 비교했을 때 사실은 큰 임팩트가 있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버 쪽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미래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1, 2년 정도는 교체 수요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일단 엔비디아 칩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렇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보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제 질문의 뒷부분에 달려고 했던 내용이기도 네. 했는데 그러면 왜 AI 칩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는 거고 한쪽에서는 왜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는 네. 게 2년이 지난 후의 미래가 사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수요는 어차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경쟁사가 하는데 안 하면은 네. 생존의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확충할 거냐?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AI 바탕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우리가 결국 대부분 다 엔비디아 칩도 그렇고 HBM도 B2B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B2B의 뒤에 있는 B 고객은 최종적으로 B2C로 가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이 흘러와가지고 그 칩 메이커한테 흘러 들어오는 건데 마지막 단에 B2C는 지금은 수요가 없지만 가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단계니까. 네. 근데 인프라 투자 끝났어. 그 다음에는 수익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사실 제가 그 가장 희미한 부분이 거기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 그리고 그때 BM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그게 그 시점이 겹치냐 아니면 안 겹치냐. 안 겹치면 이제 누군가는 적자를 희생하면서 그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거고 겹치냐. 그러면 이제 뭐 돈을 벌면서 이제 하나씩 인프라를 더 갖출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시점, 그러니까 인프라가 거의 완공되는 시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지금 100대의 데이터 센터를 10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50%를 AI로 전환했을 때 1차적 투자가 끝났다고 볼 거냐? 네. 80% 90%까지 전환됐을 때를 1차적 투자가 끝났다고 볼 거냐? 네. 이거는 결국은 아마존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모든 서비스가 AI가 필요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전자상거래나 뭐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하는데 모든 뭐 기능이 다 고성능 AI치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전환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네.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사업 매출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몇십 퍼센트 정도는 AI로 전환이 돼야 1차적인 인프라 투자는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네. 시점인데 기업마다 틀릴 수가 있는 게 최종 서비스 하는 게 종류가 다 다르니까 회사마다 네. 구글이 틀릴 거고 메타가 틀릴 거고 아마존이 틀릴 거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계속 이 붐이 이어가려면 네. 최종적으로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이어서 그래서 이제 비관론이 나오는 거고 근데 아직은 그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최소한 2년 정도는 될 거라고 이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제 획기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게 창의적인 내지는 기존의 AI를 접목하지 못했는데 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을 확 끌어내. 네. 추가로 내가 돈을 내고라도 구독을 하고라도 이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생긴다라면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커스터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죠. 법률 전문가 아니면 의료 헬스케어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르지만 뭔가가 나와가지고 그쪽의 서비스가 확실하게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면은 이 붐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결국에는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써먹을 게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년 후, 그러니까 2년도 정확한 시점은 아니죠. 대략 2년까지는 전환 투자 있다 저는 보고 있으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돼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 수익 모델이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비관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기대치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예전에 무슨 저 메타버스 막 붐일 때라든지 아니면 뭐 NFT 혹은 뭐 P2E 뭐 이런 많았잖아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에 그 친구들처럼 그냥 한때 유행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없죠 거의. AI는 적어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 고객들의
챗 GPT 초기에 사람들 관심 정도 수준에라면 이건 한때 유행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죠. 그다음에 그 정도에 원하는 거라면 고객들이 그러면 온디바이스 수준으로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사실은 뭐 휴대폰 판매량이 14억 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온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가는 건 한 20% 될까 말까 하잖아요. 네. 가장 비싼 모델에만 들어가니까 그럼 연간 2, 3억 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서버 쪽으로 가지 않는 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B2C로 가더라도 이게 전문적인 수준의 뭔가 기존의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 내에서의 뭔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호기심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을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하면 내가 경쟁사 대비 앞서갈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각 인더스트리 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AI를 개발하는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건데 누가 먼저 터뜨리냐에 따라서 제2의 엔비디아나 제2의 오픈 AI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AI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런 이제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이 얼마나 투자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로 얼마나 연결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다면 앞서 저는 말씀해 주셨던 전공정 설비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패키징과 테스트가 많습니다가 되게 저는 계속 마음속에 남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도체 장비라든지 장비 산업 그런 쪽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공정이 많다는 거는 아직 일반적인 D램과 낸드 수요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투자할 여력이 전공정보다는 이 패키징과 테스트가 더 중요해 라고 보는 겁니까? 만약에 후자로 보는 거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의 강세가 반도체 가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비중과 증가율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예, 예. 있는 거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전공정이 88, 89% 차지하니까 네. 금액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인 건데 이제 2024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세미에서 예측하는 투자 금액 이제 예. 세그멘트별 증가율은 전공정 같은 경우는 3% 남짓 2, 3% 정도이고 테스트나 패키지는 5%, 증가율. 6% 네네. 증가율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래도 금액 자체는 어차피 전공이 워낙 크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게 금액이 커지면은 결국 공급과잉이 안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어쨌든 투자의 패턴과 질적인 면에서의 과거와는 좀 차이가 생겼다라는 게 일단 제가 주목하는 점이고 이것이 만약에 좀 더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미래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칩의 생산 물량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둔화되는 거죠. 설비 투자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AI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패키지와 연관된 것들 네. 단일 칩보다는 그쪽에 좀 더 중요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HBM도 우리가 단일 칩의 문제보다는 칩과 칩을 8개, 12개를 단으로 쌓는 와중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네. 얼마나 이제 층간에 잘 만드느냐. 그래서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뭐 TC 본더를 특히 생산하는 몇몇 업체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게 근데 이게 이 추세가 언제까지 될 건 알 수 없는 거고 올해와 내년까지 전망치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급격하게 칩 생산에 늘지는 않을 가능성이 일단 생긴 거죠. 네. 그 예상이 맞는다고 하면. 근데 대부분 세미에서 집계하는 것들은 이미 수주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기 고정거래 고객 같은 경우는 좀 6개월 뭐 3개월 단위로 물량을 수주를 하니까 네네. 어느 정도 선행지표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약간 미래 것들이 좀 반영돼 있는 증가 수치니까 공신력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게 2026년 7년의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다음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네. 현재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지금 미국의 중국을 제재하는 것들이 아직은 좀 느슨하잖아요. 왜냐하면 장비 중요한 거 엄청 막았잖아요. 네. 막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설비 투자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출하된 전체 금액이 전 세계 절반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틀어 막았는데 반도체 장비의 절반 중국으로 나갔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때만 미국, 일본은 왜냐 감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위축했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부터 살아나겠지만 중국은 오히려 올해 1월부터 폭발적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현재 필요한 수요보다 나중에 완전히 막혔을 때 대비한 사재기 미리 사가지고 잘
래핑을 해놓는 거죠. 네네. 공장이 장비를, 전체적으로 장비를. 준비가 되면서 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변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장비 수요가 그렇게 나가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요 중에 상당 부분 또 중국일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국적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쪽으로 간 꼬리표라면은 당장은 설비수장 금액이 칩으로 안 나와요. 사재기 해놓은 거니까. 네네. 그냥 포장해놓고 창고에 있을 거예요. 그 장비들이.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이 상하게 주로 많다고 하면 얘네를 바로 생산 공정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거를 총액은 그건 알 수 있는데 세그멘트로 나눈 거는 국적별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메모리 쪽에 힘을 쏟아요? 아니면 뭐 비메모리 쪽으로 더 그것도 알 수 없나요?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집계하는 이제 저희들 랭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디램 랭킹, 낸드 네. 랭킹, 네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랭킹 이거 보면은 디램하고 낸드 메모리 쪽은 꾸준히 그러니까 양을 늘리고 있고요. 중국이 중국 쪽에 늘리고 네.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쪽.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깜짝했던 게 1분기인가 2분기예요. 중국 업체가 파운드리 3위에 올랐던 게 그래요? 어디예요? SMIC도 있고 중국의 큰 네네. 애가 두세 개 정도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화학만도 탑10 안에 두 개인가 세 개가 들어가 버리면 바람에 네. 갑자기 중국 쪽에서 파운드리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UMC 글로벌 파운드리 다 밀어내고 네. 사실은 점유율은 똑같아요. 소수점 뭐 둘째 셋째에서 차이가 나는 수준이긴 한데 네. 5위권에 있던 애가 3위권에 올라왔던 자체가 굉장히 어떤 충격이었던 거고 음. 문제는 이 추세가 앞으로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인텔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게 중국 업체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 몇 개를 합쳐버리면 네. 그래요? 합쳐버리는 거의 삼성을 위협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음. 파운더리 쪽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하는 파운드리는 대부분 뭐 14나노 이하의 어떤 그 레거시 반도체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는 사실은 제품군이 겹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 면에서 이제 점유율 차가 그렇게 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DB하이텍이나 이렇게 200mm 팹을 기업들이 좀 더 네네.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삼성전자는 오히려 TSMC는 경쟁 상대지만 네네. 이제 서로 3나노, 4나노 위주잖아요. 음. 우리가 뭐 14나노, 16나노 쪽은 관심이 없고 아예 그쪽은 제품이 없어요. 삼성 네네. 쪽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중국이 무섭게 반도체를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미국 변수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큰 이슈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중국을 반도체를 못하게 하겠다, 네. 기술 굴기를 막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당의 대통령이 나오든 공화당이 나오든 사실은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개별 기업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확실하게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랑 바이든 행정부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쪽으로 기술이나 장비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는 똑같은데 그다음에 기업 단위로 들어가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관세 정책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했죠.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정책으로 갔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음. 이제 이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해리스가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가 될 거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전략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관세 정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팹을 유치하겠다라는 궁극적인 고울은 같은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보조금을 줘서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관세로 당근으로 할 거냐 채찍으로 할 거냐 그 네. 차이인 건데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해서 너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오면은 비싼 관세를 내야 되니까 네. 미국의 공장을 지어가 되는 거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 지금 내가 이만큼 공제를 해주고 현금을 돌려줄 게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긴 한데 네. 이제 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밟고 가는 쪽이 조금 낫긴 하잖아요. 기아이면 네. 벌금 내기 싫어 가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대중국 제재가 누가 더 강하게 갈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엔비디아 중국 가는 거 막는다고 막지만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출의 20%가 중국에 발생을 하고 있고 네. H백을 막으니까 뭐
H20이라든지 네. 이런 거 좀 저가치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피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이번 달 말에 네. 다시 2차 제지안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H20까지 완전히 막힐 건지 여부가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이제 양쪽 정부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막을 거냐. 중국에 틀려 들어가는 거를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한 게 기업들이 어떻게든 우회를 만들어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정책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8월이니까 9, 10, 11, 12 한 넉 달 정도 남았다 치고 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뭘 하는 회사가 주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혹시 예측을 하신다면 우리나라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후공정 하는 회사 있고 뭐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일을 하는 회사가 조금 더 주가적으로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박사님 혹시 주가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러니까 뭐 수주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는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칩메이커도 그렇고 장비 소부장 쪽 네네.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두 갈래가 지금 따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AI의 연관성이 높으냐,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HBM하고 묶여 있느냐, 네. 아니면 안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상반기는 극렬하게 대비가 됐었죠. 네. 주가 측면에서도. 그러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장중 고점으로 140달러를 찍고 그다음에 장중 저점 93, 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네. 어젯밤에 120달러 초반까지 다시 이제 현재 복구가 된 네네. 상태인데 120달러면은 주식 분할하기 전에 1000달러였었으니까 1200, 네. 1200이니까 이미 상당히 올라간 네.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엔비디아가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느냐의 관심사거든요. 네. 그 여부는 이제 다음 주 초인가 2분기 실적 28일. 발표에서 네. 그때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람들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블랙웰 이제 설계 결함 이슈도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데미지가 있냐 없냐 관심사인데 그게 3분기 가이던스에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멘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여전히 리스크 없이 그냥 연말까지 쭉 갈 거라 생각되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죠. 네. 엔비디아 2차 랠리가 시작되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AI 관련된 HBM 관련된 기업들의 2차 랠리가 다시 시작될 거라.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삼성전자 완전히 소외될 거냐? 근데 이제는 이제 3분기로 가면 2분기보다 좀 더 일반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네. 2분기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잖아요. 삼성전자가 6조가 넘는 반도체 부분, DS 부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HBM보다는 HBM 아닌 쪽의 영향이 더 컸을 거잖아요. 2분기까지는. 근데 그게 3분기 되면은 그쪽의 이 기여도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3분기 정도 되고 3분기, 4분기에는 HDM의 이 기여도와 네. HBM 아닌 것들의 기여도가 어느 게 더 도미넌트냐가 잠깐 애매해지는 시점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나 투자자들이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 주가에도 HBM 온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기업에 갖고 있는 본연의 실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로 갈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업 투자자들은. 그래서 상반기랑 조금 다른 양상에 갈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3분기 중에는 어찌 됐건 콜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오지 않을겠어? 네네. 지금 이제 3분기 말이면 이제 9월 말까지인데 네. 사실은 5월 달에 통과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문가들 사이에 특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 어떤 원인이 있을까 중에서 정확한 건 지금도 모르죠. 당사자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5월에 했던 게 8월 말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중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이걸 거다라고 예상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는 걸로 봐서 네. 뭐였어요? 이제 칩 자체 설계 결함 쪽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로 봐서는 D램 자체 설계 결함.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칩 자체로 테스트할 때는 동작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쌓아 올리니까 쌓아 올려서도 아마 테스트를 했겠죠. 네.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최종적으로 코어스 패키지를 끝내고 네네. 거기에 GPU 칩과 그다음에 인텔의 CPU 칩과 붙여보니까. HBM과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HBM 그러니까 AI 칩의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작업 명령을 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기존의 GDDR 칩에서 해봤던 것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죠. 훨씬 하드한 테스트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를 학습하기 위한 트래픽이 네. 단순히 그래픽을 동작시키기 위한 트래픽하고는 달랐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통과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모디파이가 필요한 건데
그게 결국에는 칩 자체에서도 조금 모디파이가 돼야 되는 영역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몇 개월이 걸렸던 건데 그래도 3분기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냐 엔비디아도 빨리 삼성이 들어와야죠. 칩을 받기를 원해요. 네. 그렇겠죠. 그래야지 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을 수도 있고 가격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잖아요. 본인들은 비싸게 팔면서 지들은 부품 싸게 받고 싶어해. 그죠. 지금은 본인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도 지금 이게 듀얼 밴드가 돼버리면 달라지잖아요. 이제 네. 조금씩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정도의 기술력 있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콜 테스트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걸 보니 이거는 뭐 단순한 뭐 패키징이나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뭘 해봤더니 본칩과 뭐 충돌이 생기든 하여튼 뭔가 문제가 칩 자체에 뭔가 있어서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뭐 정확한 건 아닌 거고 추정. 제가 몇몇 삼성 쪽에 좀 사정을 잘 네, 알고 네. 설계 쪽을 좀 잘하는 분들을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만나니까 네, 네. 방송 전후에 그런 얘기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걸 해요. 윈윈을 해요. 네. 방송에 나오는 거는 그 얘기들을 싹 빼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정보적인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된 방송 전에 진짜 자기 알고 있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얻은 정보를 유추해 보면 가능해서 네, 배제는 네, 못한다 수준. 네, 그 정도 제가 이제 레벨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주환 박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거는 그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를 보니까 이 투자의 분야 자체가 일단 그 굉장히 가격의 강세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투자의 형태다.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지속이죠, 지속. 가격의 강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형태다. 그 말은 사이클은 조금 더 길 수 있다. 더 간다. 네, 그렇게 그렇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네, 같습니다. 그게 제일 결론적으로는. 중요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간만에 또 우리 박사님 모셔서 반도체 얘기하니까 대충 또 이 흐렸던 그림, 구름이 살짝 또 거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시장 됐죠. 열려야죠. 네, 우리 오프닝 벨 라이브 팀 즐거운 활기찬 하루 함께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